여러분들은 국가에서 정해준 환경 오염 물질이나 여러 가지 유해 물질에 대한 허용 기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허용 기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허용 기준치 하면 어떤 생각일까요? 저거보다 낮으니까 안전해 라고 생각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가시다가 어떤 광고판에 보면은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해서 쫙 나오죠. 그러면서 허용 기준치가 이건데 지금 현재 대기질은 이렇다 이러면서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은 농도라는 걸 강조하듯이 광고를 열심히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먹는 음식들조차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 물질이 국가에서 정해준 허용 기준치보다 낮으니까 안전하다는 식으로 대부분 얘기하죠. 항상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는 허용 기준치라는 걸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체를 대상으로 그러한 실험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안 되는 독소에 대한 어떤 허용 기준치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모르게 임상실험을 해서 다 자신한테 독소를 집어넣어 가면서 어떻게 현상이 벌어지는지 관찰한다? 있을 수 없죠. 일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실험들은 예전 전시 때나 몇 번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라든지 일본 같은 나라가 제약산업이 발달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아마도 그런 이유일 것 같은데, 허용 기준치 자체가 실제로는 단일 성분에 대한 노출에 대해서 우리 몸이 얼마만큼 허용할 수 있느냐라는 개념 으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우리는 수많은 어떤 오염물질의 폭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도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중금속 강의할 때 교차 반응 얘기했죠. 제가 지금 하는 강의들은 되게 폭넓게 포함되어 있는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제 강의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오늘도 밀가루 얘기를 할 건데요. 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글루텐 얘기를 할 수 있을 건데요. 그때도 아마 포함되어 있는 강의 내용이 좀 들어있어서 다 보고 오셔야 돼요. 모든 곡류에는 글루텐이 어느 정도 들어있어요. 근데 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가공되는 과정에서 글루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다 안 상태에서 제가 오늘 하는 강의를 딱 들었을 때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허용 기준치라는 개념으로 넘어갔을 때 요거 하나만 보시면 여러분이 놀라실 거예요. 국가에서 어떤 농작물을 재배할 때 여기에 들어있는 농약 성분, 글라이포세이트로 오늘 예를 들게요. 글라이포세이트에 대한 그 농약 성분이 어떤 재배된 곡물에 들어가는 어떤 허용 기준치라는 걸 정해놨어요. 적어도 이거는 넘지 말게 재배하세요, 이런 의미겠죠. 그랬을 때 쌀이 기준을 잡았을 때의 어떤 농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쌀은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자급자족률이 거의 99%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는 다 자급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쌀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가공식품을 만들 때는 아무래도 좀 저렴한 원료가 좋으니까 수입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솔직히 우리가 밥상에서 밥을 먹을 때 수입쌀 먹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의 100% 가까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쌀에 허용한 글라이포세이트의 허용 기준치가 있어요. 국가에서 정해준 거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다른 곡류, 예를 들어서 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대두라든지, 옥수수하고 대두 딱 하면 벌써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죠? GMO죠. 그래서 우리나라 GMO 수입국에서 특히 식용으로 들어오는 거의 1위가 옥수수하고 대두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유도 못 먹게 하는 이유가, 두유를 만들 때 들어가는 콩 자체가 대부분 다 수입된 대두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콩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일단 GMO 콩이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도 글라이포세이트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가공하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껴두고요. 우리나라에서 허용하는 그 작물에 대한 기준치를 얘기할 때 쌀 기준점을 1로 잡았을 때에 옥수수하고 밀이 국가에서 허용하는 기준치가 100배가 높아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대두 같은 경우에는 400배가 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딱 들었을 때는 좀 순진하고 착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허용해도 우리 몸에 인체가 크게 해가 없고 매일 먹는 거니까 되게 낮게 잡아야 되는 거고, 콩이라든지 옥수수 또는 밀 같은 경우에는 100배, 400배 이상 잡아야 가끔 먹는 거니까 이 정도 잡아도 안전하다고 생각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답답하지만. 문제는 자급률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 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급률이 10%가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밀가루 강의할 때도 나왔을 거예요.
90년대만 해도 5%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국가에서 슬로건이 10% 이상을 자급하는 쪽으로 지금 밀 재배를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소진하는 밀의 거의 90%는 수입을 해 온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역시 검사를 하겠죠. 그럼 밀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할 때 밀을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밀을 검사를 할 때 농약에 대한 허용 기준치를 쌀 만큼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모든 밀의 거의 90% 이상은 수입을 못하게 막아야 될 거예요. 왜냐면 허용 기준치를 넘어갔으니까 100배가 넘는 것들은 허용을 해준다고 하면은 많은 어떤 밀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그게 뭐 쌀의 허용 기준치보다 한 5배가 높다, 그래도 걔는 무조건 수입이 되겠죠. 심지어는 50배가 넘어도 수입이 될 거예요. 왜? 기준치가 100배거든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을 겁니다. 제가 오는 환자들마다 일단은 밀가루, 우유, 계란을 못 먹게 하죠. 저희들이 이제 자가 면역부터 시작해서 면역의 교란이 오거나 여러 가지 내 몸이 나빠져서 검사를 받으실 때 제일 제가 타겟으로 보는 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중금속입니다. 중금속은 검사하면 바로바로 나오니까 되게 깔끔하게 검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장이에요. 장 누수라든지 장관 내 유해 세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 환경이 좋지 않으면 우리 몸이 빨리 망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혀 검사도 쉽지 않고 확인하기도 어려운 여러 가지 팝스 물질들입니다. 이 팝스 물질 같은 경우에도 외국으로 보내는 검사를 보내면은 좀 더 정밀하게 여러 가지 그 유기화학 오염물질에 대한 내용들을 각각 항목별로 내가 얼마만큼 폭로되는지 다 검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검사비가 무지막지하게 비싸죠. 제가 얼핏 듣기로는 한 80만 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검사를 그 돈 들이고 궁금하면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대책이 뭐냐는 거예요. 만약에 글라이포세이트 뭐 이런 것들 또는 제초제 농약 성분들이 많이 나왔다 칠게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건데요? 어차피 뻔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될 수 있으면 그런 농약이 들어있는 걸 안 먹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주지시키는 거는 제가 왜 밀가루를 못 먹게 하느냐, 단순히 글루텐이 범인이 아니에요. 그것도 나중에 따로 영상을 잡을 건데, 장누수 파트에서 얘기했던 글루텐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예전에도 밀을 먹었는데 왜 그때는 그런 질환이 거의 없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느냐, 이걸 생각하셔야죠. 그전에는 뭘로 했을까요? 맷돌이에요. 맷돌로 가는데 그 맷돌로 가는 것과 이게 차이가 있느냐,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요. 밀가루 자체가 범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농약 성분들에 대한 얘기를 아무도 생각을 안 하시고 먹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정상인들, 예를 들어서 열심히 자기는 밀가루도 먹고 튀김도 먹고 뭐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매일 먹어도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아프지도 않은 사람들은 내가 충분히 그걸 해독하거나 얘를 바깥으로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까지도 열심히 제한시키면서 먹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다 환자잖아요. 몸이 안 좋아서 오셔놓고는 그 몸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유해하게 우리 몸을 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건 옳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한시키는 거고요. 저희들이 병원에 왔을 때 해드리는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죠. 중금속을 빼는 치료뿐 아니라 팝스 물질을 제거하는 치료,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독 치료에 해당이 되는데 이걸 누구나 루틴하게 받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장도 별 문제가 없고 중금속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해독 치료를 꾸준하게 받다 보면 팝스 물질이 바깥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몸이 좋아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모든 허용 기준치라는 개념은 그게 안전하다라는 어떤 우리한테 개런티를 주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운전하시다가 뭐 전광판에 오늘 날씨 괜찮네, 허용 기준치보다 한참 낫네, 이거는 환상인 거예요. 실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공기의 질이 좋은 나라에서의 저농도의 환경 오염물질에 폭로됐을 때의 폐암 발병률이 높다라는 거에 대한 연구 논문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농도인데도 불구하고 기준치가 높으니까 이거보다 낮은 거는 공기가 좋은 줄 알아요. 참 답답하죠. 정리를 좀 할게요. 오늘은 국가에서 정해준 가이드라인이라고 얘기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어떤 허용 기준치라고 얘기하죠. 또는 ADI라고 해서 하루 동안 섭취할 수 있는 기준, 그러니까 이거 이상을 먹으면 안 되는 안전한 농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안전한 건 세상에 없고요. 뭐든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인공화학 오염물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될 수 있으면 안 나가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계속 쌓여서 우리 몸에 계속 교란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개인의 포텐시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충분하게 견디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환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가능하면은 이런 오염물질이 내 몸에 폭로되는 것들을 최대한도로 막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들어온 거는 열심히 빼주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빼주는 방법에는 대변으로 빼주는 방법이 있는데
대변으로 빠지는 방법 같은 경우 대변을 내 맘대로 볼 수 없잖아요. 두 가지 방법밖에는 우리가 쉽게 이용을 못 하는데, 물을 많이 먹어서 소변을 배출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수분 섭취가 되게 중요합니다. 물을 많이 먹으세요 이렇게 권유를 하면 어떤 환자분들은 나 물 정말 먹기 싫은데 맹물 먹는 게 이렇게 싫은가 봐요. 그래서 하루에 500cc도 안 먹는데요. 그러면 해독이 안 되겠죠. 물을 최소한도로 2리터 이상은 꼭 드셔야 돼요. 음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양을 제외하고 물만 마시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땀이죠. 땀으로써 배출되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도 되게 많습니다. 땀으로만 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이 필수가 되죠. 꼭 과격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내 몸에서 땀샘이 열려서 땀이 바깥으로 배출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반신욕이라든지 족욕을 해서 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내 몸에서 땀을 배출하는 게 그만큼 해독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인 거죠. 기본도 안 하시면서 건강해지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오늘 잔소리는 여기서 마치고요.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